시조 오늘부터 사설 시조를 해볼게. 우리 시조 교재 41페이지를 펴보자. 시조 교재 41페이지. 우리가 처음 시조를 배울 때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다. 정형시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시조에는 어떤 형식이 있었느냐? 41페이지 맨 위에 일반적인 평시조, 단시조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내용상 세 부분이었고 각 장은 끊어 읽을 때 4번씩 끊어 읽었어. 그래서 그 작품 노란색에 있는 것처럼 비호자, 장독간의 공선화 이렇게 하지 않고 비호자, 장독간의 공선화, 반만 멀어 이렇게 4마디씩 끊어 읽었다. 이걸 사음보라고 하고 시조는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정형시다. 그리고 평시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초장, 중장, 종장이 모두 사음보이기 때문에 거의 행의 길이가 초, 중, 종장 모두 비슷하다. 그리고 초장부터 마지막 종장까지 글자 수를 세면 45자 이내의 제한된 글자 수로 비교적 짧게 지은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평시조였고 이런 평시조가 즉 하나 된 단시조가 평시조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걸 단시조라고 했어요. 평시조 이게 교수 이상 연속되어 구성된 작품은 연시조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도산시기고 고산국어가 어부사시학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사설시조를 배우겠습니다. 41페이지 맨 마지막 이 사설시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평시조가 맨 마지막 표입니다. 3장 45자 내외의 비교적 짧은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면 사설시조는 3장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3장은 똑같은데 그 중에 초장을 제외한 중장이나 종장이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장도 길어진 시조도 있어.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초장이 길어진 또 이 중장도 길어진 그래서 초장과 중장이 모두 길어진 사설시조가 올해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평시조에서 길어진 시조가 사설시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설시조도 기본적으로 3장이라고 했는데 자, 확인해볼게. 자,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상은 보이고 이 부분이 바로 초장인 거야. 초장. 그 다음 어린 귓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여기까지가 사음보인 거야. 근데 이 뒤에 더 있어 내용이. 그렇지. 이렇게 사음보로 제한된 게 아니라 사음보 이상으로 이렇게 길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종이가 좀 더 넓었더라면 여기 슬픈 소리 뒷부분에다가 제 혼자부터 살필고 깨는 거야. 이렇게 뒤에다 쭉 이렇게 썼을 텐데 종이가 작으니까 적으니까 여기를 한 줄을 바꿔서 여기다가 쓴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어린부터 여기까지 사음보를 초과한 이 뒷부분은 모두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깨우는구나 여기까지가 중장이다. 그리고 우리 시조 종장의 첫 번째 어절 또는 첫 번째 음보는 이렇게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물론 세 글자 아닌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시조의 종자는 첫 음보가 세 글자 고정이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가 바로 새로 시작되는 종장인데 이 종장 도어라, 제비로, 미루리나, 무일동방에, 랜드 이것도 사음보에서 길어진 거야. 그래서 중장이나 종장이 이렇게 길어진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역시 길어져서 이 뒤에다 쭉 썼으면 좋겠지만 종이가 작은 반대로 이렇게 줄을 바꿨다. 하지만 주어라부터 하노라까지 하나의 장으로 마지막 세 번째니까 종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사음보에서 벗어나서 길어진 부분이 있긴 있지만 사설시조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같겠지만 그래도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부분이고 평시조보다 길어진 부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율격의 특징을 보면 평시조는 초, 중, 종장, 상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데 사설시조는
상황부의 기본에다가 플러스 상황부를 깨뜨릴 파, 격식격, 파격이 나타난 상황부가 길어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초장은 상황부를 지켰지만 중장과 중장은 상황부보다 길어진 파격이 나타난다. 그럼 선생님, 사설 시도는 상황부예요? 상황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기처럼 사음보인 부분도 있고 상황부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향유치를 보겠습니다. 향유치는 평시조가 주로 양반, 시조의 시작이 양반부터였다니 우리 시조는 고려말 그 고려 멸망의 맥수지탄을 읊은 회고가 전이가부터 시작됐거든. 그 시절 주로 양반 선임들이 이렇게 엄격한 격식을 지켜서 숫자의 제한이라는 압박을 느껴가면서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무나 쓸 수 없는 시라고 생각하고 쓴 작품이야. 그런데 평시조가 양반이 주로 작가층인 것과 비교했을 때 사설시는 서민층, 평민층이 주된 작가층이다. 그 이유가 뭐냐? 조선 전기 양반들의 평시조와 달리 이 사설시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어. 자, 그럼 해볼게. 조선 후기란 우리 정치사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를 특히 1592년 임진왜란 직후를 조선 후기라고 해요. 근데 임진왜란이라는 큰 하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가 크게 동요되기도 했고 또 서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어.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국가나 왕, 관리, 양반,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걸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반, 사대부, 왕은 씨가 달라서 아예 DNA가 달라서 평민들보다는 우월한 존재이고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정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큰 임진왜란, 병자호란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평민들이 보니 양반, 사대부, 심지어 왕조차도 우리랑 다를 게 없더라. 오히려 더 무능해 보이기도 하더라. 평민들이 의식이 성장하면서 야, 저 양반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네. 인간이 평등하군. 똑같네.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양반들의 그 문화를 따라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비꼬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평시조의 엄격한 형식보다 더 자유분방한 형식으로 길게 문학작품을 창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 욕망이 생겼던 거야. 자, 너무 어렵게 설명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직후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평민의식이 성장하면서 평민들이 양반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의도를 바탕으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양반들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양반들의 평시보다 내용을 길게 써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시 맞긴 맞는데 평시조와 비교해보면 내용이 좀 어때? 평시조보다는 좀 산만하게 길어진 부분이 있지. 그래서 그 산만하게 좀 길어진 문장 그것을 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과 달리 평민들은 우리는 좀 양반들의 엄격한 그 짧은 형식에 반항하여 좀 길게 써보자 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반발심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긴 사설시조가 나타났다,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오른쪽 맨 마지막이에요. 일부 형식과 성격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지고 특히 양반 사대부들을 조롱하는 양반 별것도 아닌데 엄격하게 저렇게 막 글자수 제한해가면서 저렇게 형식을 엄격히 한다. 그래서 글자수를 길게 하는 길이가 길어지고 좀 더 자유분방한 내용의 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걸 이른바 사설시라고 하고 이런 사설시를 창작하게 된 평민들의 그런 심적 동기를 산문정신이라고 합니다. 산문정신은 대단한 건 아니고 양반에 대한 반발심, 반항심에 기초해서 우리는 좀 산만할지언정 좀 길게 써보자. 저것들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좀 길게 써보자. 이런 식의 감정이 작동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시에 산문정신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의식 자체가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민의식의 성장과 산문정신 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해서
사설시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평민들은 있잖아 꾸밀 줄 모르고 막 일부러 막 자기 감정을 억눌리거나 그러진 않아.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교육을 받고 심성수양, 심신수양 이런 것들에 익숙했던 양반들과 달리 그냥 실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자유분방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히려 사설시조가 더 경쾌하고 밝고 생동감 있고 심지어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갈래이다. 근데 이제 사설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민 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판소리거든. 판소리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민들이 그냥 노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렀던 평민들의 노래? 그게 바로 민요야. 그래서 이 판소리와 민요 자체가 내용이 엄청 길어. 왜 되게 이제 우리 점잖은 사람보다는 그냥 좀 가볍고 밝고 명랑한 사람이 말이 많잖니. 그래서 판소리, 민요 역시 평민들의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이 평민들의 기본적인 산문 정신, 좀 길게 표현하고 싶다는 산문 정신이 바탕이 되어 조선 후기 사설시조가 나오게 되었다. 사실은 문학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는 지금 41페이지 설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실 때 위와 같은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게 교과서에 있거든. 그래서 좀 길게 설명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할게요. 41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설시의 특징은 평민들이 주로 창작을 하여 어떤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우리말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뭐 꾸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느낀 그대로 직설적이고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한 일상적인 어휘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 우리 사회가 흔들리면서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신분적 동요, 사회적인 붕괴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들에 대한 양반 지배층에 대한 풍자, 그다음 서민들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해학과 풍자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주제 및 정서도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설수가 더 생동감 있고 더 재밌어. 선생님이 이제 강화정 시조를 하면서 그게 그거다. 결국 또 속세는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을 긍정적으로 본다. 자연에서는 쉬는 고통이 없고 흥겨움만 있다. 이렇게 좀 스테레오타입처럼 하나 고정된 그런 정서나 표현이 있었더니 근데 사설시는 개별 작품마다 모두 독특해.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공부하기는 사설시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 자, 우리 이제 178페이지로 가서 오늘은 사설시조 10개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뒤에 176페이지를 먼저 가보자. 이건 오늘 할 작품은 아닌데 자, 사설시조는 평민창작, 양반에 대한 반발심이 기초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공교롭고도 아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로 알려진 작품은 작가가 평민이 아니라 정철이라는 작가입니다. 176조 장진주사 정철의 이 작품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 시간은 178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바로 이 작품인데 조금만 더 예를 들었던 작품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건 좀 천천히 설명해 볼게. 자, 10개니까 지금부터 10개니까 50분 아니야 더 빨리 해보자. 자, 일단 이 작품에서 먼저 알아둬야 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초장에 있는 어여쁘다. 그다음 중장에 있는 사참. 그다음 중장에 있는 무인동방. 자, 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애엿부다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맞춤법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엿부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여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여쁘다 이렇게 쓰기도 했어. 뷰티풀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은 예쁘다는 뜻이지만 이때 당시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하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 중세국어가 2학기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지?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어여쁘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어여쁘다, 불쌍하다. 기억해 두자.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사참.
그럼 이거 연결 좀 하고. 두 번째 단어 사창. 이 사창은 비단사자, 윈도우, 창자. 그러니까 비단을 친 창이라는 뜻이거든. 비단을 친 창은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볼 수 없게 비단으로 커튼처럼 쳐놓은 거야. 이거는 여자의 방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가 지나가다가 보지 못하게 친 거야.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에서 정말 잘 나오는데 이 사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의 화자가 시에서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화자였지 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쉽게 보면 주인공이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소재입니다. 사자는 화자가 여성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어 무인동방 하겠습니다. 무인은 원래 사람이 없다는데 이 인자가 나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자야 원래. 그럼 무인이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딴 사람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남녀가 서로 이제 애정을 나누면서 같이 방에서 자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특히 이제 사창이니까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죽었는지 일을 했는지 잠시 어디 여행 갔는지 이유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는 작품이고 그냥 남녀가 함께 잠을 자는 방에 현재 남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무인 직역하면 딴 사람이 없다. 동방은 남녀가 함께 잠을 자는 방입니다. 특히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방도 동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인 동방은 조금 완화시키면 순화시키면 님 없이 혼자 자는 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시적화자는 사창, 시적화자 여성이에요. 지금 현재 무인 동방에서 님 없이 혼자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 너무 외롭고 그리워서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밤 깊을 때까지 뒤척거리다가 간신히 얕은 잠이 든 거야. 얕은 잠이 든 거니까 쉽게 깰 수도 있는 아주 얕은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밤새 새벽이 될 때까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옅은 잠에 님 생각하다가 잠도 못 자고 있는 그 불면증을 겪다가 간신히 옅은 잠에 들어 있었는데 귀뚜라미가 계속 새벽까지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고 난 거야. 그럼 막 짜증나잖아. 짜증나서 에이씨 저 귀뚜라미 그냥 밟아버릴까? 손으로 막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만 생각해봤어. 저 귀뚜라미가 왜 저렇게 밤새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구구절절 슬픈 소리로 저렇게 울까? 아마 저 귀뚜라미도 나처럼 힘이 없어서 이 긴긴 밤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서 저렇게 계속 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뀌게 된 거야. 처음에는 귀뚜라미 때문에 옅게 든 잠에서 깬 게 짜증이 나고 저 귀뚜라미가 너무 얄밉고 뭐야 쟤 짜증이 났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저 귀뚜라미 또한 나처럼 외로운 처지에 밤을 지새면서 저렇게 계속 울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자 쟤도 나랑 똑같구나. 뭐라고? 첫 번째? 쟤도 나랑 똑같구나. 쟤가 오히려 내 마음을 그래도 알아줄 유일한 존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시적화자는 얄밉게 생각했던 귀뚜라미에 대해 이제 불쌍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럼 이 시조의 주제는 뭡니까? 임없이 혼자 임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지내는 어떤 여자가 귀뚜라미를 너도 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한다. 맞아. 근데 그 궁극적으로 주제는 뭐야? 임에 대한 그리움, 임 없이 혼자 지내는 여인의 고독감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방식은 귀뚜라미라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고독한 정서, 임 없이 혼자 지내는 여인의 외로움과 고독을 드러냈다. 이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 귀뚜라미. 참고로 우리 이거 귀뚜라미 생각나? 자, 귀뚜라미는 선생님이 누구랑 함께? 주견세, 접종세, 자규 이런 것과 함께 문학작품에서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소재로 쓰인다고 했다. 한은 그냥 슬픔이야, 슬픔. 자, 그럼 지금 아주 슬프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해보겠습니다.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그럼 이때 귀뚜라미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귀뚜라미에 대해서 얄미움,
원망의 감정을 느꼈는데 불쌍하다라는 감정으로 변화한 거예요. 변화. 자, 이렇게 변화된 그 이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귀뚜라미가 쉬는 달이니까 달도 떨어지는데, 달이 떨어진다는 건 밤이 지나 새벽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 다음 새는 밤의, 이 의는 A로 붙이면 99% 맞아. 새는 밤에, 그럼 밤이 새서 밝아지니까 역시 새벽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아니, 어떤 귀뚜라미가 달도 지고 밤도 새서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울어. 어떻게 울어? 이렇게 길게 울고 짧게 울어. 긴 소리로 울다가 자는 짧은 소리로 울다가 우리 노래할 때 노래 구절이나 노래 1절이나 이런 거 하잖아. 그 노래 마디를 뜻하는 절이야. 그 노래 마디마디, 즉 절절이니까 마디마디마다 슬픈 소리로 저 혼자 우는구나. 이때 저는 귀뚜라미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저 귀뚜라미가 혼자 밤새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짧은 소리, 긴 소리, 구절구절 슬픈 소리로 저 귀뚜라미가 혼자 계속 우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그 소리로 사창 연잠을, 사창 연잠을 직역하면 사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의 옅은 잠을 이런 뜻이죠. 그럼 완전히 이제 부드럽게 해석하면 여자는 나의 잠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잠을 살뜰고 깨는구나. 귀뚜라미가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온갖 짧고 긴 소리로 울어서 나의 잠을 잘도 깨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 있는 살뜰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요. 이 살뜰이라는 잘도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근데 이제 명수 선생님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살뜰이는 알뜰살뜰하게 두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알뜰살뜰하게 삶을 잘한다 이런 뜻이야. 쟤는 정말 알뜰하게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해간다 이러거든. 그래서 알뜰살뜰하다가 잘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갖 울음소리로 나의 잠을 참 잘도 깨는구나. 잘 깬 거야? 아니지. 님 그리워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려 간신히 옅은 잠에 들었는데 귀뚜라미가 내 잠을 깬 건 잘 깬 게 아니고 너무 얄밉구나. 어이구 밉구나 이런 뜻인 거야. 따라서 마지막 중장에 살뜰도 깨는구나. 이건 반어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반어법. 절대 잘 깨는 게 아니야. 그럼 이때 잠에서 귀뚜라미 울음소리 때문에 잠이 깼을 때 너무 화자는 얄밉고 원망스러울 거야. 따라서 이 순간 잘도 깨는구나. 반어법. 으유 너 때문에 잠도 못 자는구나. 이런 귀뚜라미에 대한 어떤 정서? 그렇지. 살뜰도 깨는구나. 반어법인 동시에 중요한 게 귀뚜라미에 대해서 얄미움과 원망의 정서를 느낀다는 거야. 얄미움과 원망. 쟤 때문에 자던 잠 깼어. 언제든가 이러고. 그리고 확 발로 죽이고 싶겠지만 두어라. 그만 두어라. 쟤 할 때 쟤도 역시 귀뚜라미예요. 쟤 저것이 그치. 비록 미물이지만 보잘것없는 곤충이지만 무인동방이래 뜻. 즉 임없이 혼자 자는 내 마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내 뜻은 그렇지. 그리움, 고독감. 그것을 그리움, 고독감이에요. 이거. 자, 무인동방의 내 뜻의 구체적인 정서. 임없이 혼자 잠을 자면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독한 마음이니까 내 뜻에 해당하는 정서는 그리움, 고독감. 내 마음을, 내 그리움을 알아주는 것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저것뿐인가 하노라. 이때 저 역시 귀뚜라미를 지시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정리해볼게요. 이 작품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화자의 처지. 자, 화자의 처지, 사창을 통해 화자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무인동방이라는 것을 통해 임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화자의 처지 이런 처지이고, 화자가 귀뚜라미를 대하는 태도, 화자의 귀뚜라미에 대한 태도, 귀뚜리에 대한 귀뚜라미라고 하겠습니다. 귀뚜라미에 대한 태도. 자, 처음에는 어땠어? 잘 깨는구나 라는 원망과 얄미움.
근데 이 원망은 너무 막 센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좀 짜증나고 얄밉고 막 그런 것도 원망이야. 원망과 얄미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자, 원망과 얄미움의 감정이 직접 드러난 단어법의 구절이 살뜰이도 깨는구나죠. 그럼 여기 살뜰이도는 선생님이 여기 그대로 살뜰이도 깨우난 거야. 이 단어법. 자, 그런데 이런 귀뚜라미의 태도가 바뀌었다. 바뀌어서 어떻다? 연민, 동정, 심을 느낀다. 그 구절이 어디예요? 그렇지. 애연보다. 애연보다. 그래서 귀뚜라미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되게 변했다.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바로 귀뚜라미의 기능. 귀뚜라미의 기능. 느낌 오죠? 우리 시에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겠으나 시에 등장하는 자연물상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정서나 처지, 상황,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 여기서 귀뚜라미가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일단은 의인법을 쓰여서 귀뚜라미가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슬퍼서 운다 그랬으니까 의인법이고, 그다음 또 하나 무인동방에 내 뜻 알아줄 대상은 저것뿐인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이별한 처지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동병상련의 대상이 된 거야. 화자도 임없이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귀뚜라미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 저 긴 밤 지새도록 우는구나. 화자와 동일한 아픔을 겪는다라고 생각해서 어여쁘다, 불쌍하다라는 느낌으로 동병상련의 대상이다. 그 다음 원래 이렇게 귀뚜라미가 누구랑 이별하고 막 울어? 아니지. 화자가 그런 처지니까 화자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이입한 거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투영이 아니라 얘도 그렇게 운다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 일어난 객관적 상관입니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매우 길었지? 이거 원래 내신 때도 이렇게 길단다. 자, 그럼 뒤에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객관적 상관물은 귀또리 이렇게 써도 되고 귀뚜라미 써도 돼요. 자, 찾아 쓰시오 하면 그대로 써야겠지만 그냥 쓰라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써도 돼. 찾아 쓰시오 하면 본문에 있는 표기 그대로 옮겨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독수공방의 외로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화자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직접 보여주는 시험을 찾아라. 무인동방 쓰면 된다. 3번 귀뚜라미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한다. 아니죠. 거꾸로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죠. X. 자, 4번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 살뜰이도 깨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오늘은 180쪽 하겠습니다. 180쪽. 이거는 이제 쉬워. 자, 일단 봐봐. 여기 나무가 있어. 그래, 여기 바위가 있어. 그러면 여기 까투리라고 하는 뻥이 있는데 까투리라고 하는 뻥이 있는데 얘는 암뻥을 까투리라고 해요. 참고로 장기를 수뻥이라고 합니다. 수뻥. 자, 그럼 이제 장기는 수뻥인데 안 나오니까 그냥 지우고. 자, 여기 까투리가 누구한테 쫓겨? 저기 하늘에 날쌘 사나운 매, 독수리 비슷한 매에게 쫓기는 거야. 낚아채가지고 까투리를 잡아 먹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까투리가 나무라도 있다면, 바위라도 있다면 여기에 숨을 텐데 숨을 바위나 나무도 없는 산인 거야. 이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안, 이때 안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다. 자, 첫째 줄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뇌에 뇌가 산이라고 했지?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산에 매개 반대 매개가 뭐야? 매에게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산에 매에게 얘들아 비읍 지읒 이거 어떻게 읽어? 앞에 비읍이 아니고 뒤에 지읒을 기준으로 된 소리를 읽어서 쫓인 느낌상 우리 센스 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매의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안 마음과. 자, 그러면 까투리의 안 우리가 써볼까? 그럼 까투리의 안 밑에 손도 나오세요? 자, 까투리의 안 어떤 시점일까? 만약에 나무나 바위들이 있다면 여기서 숨을 텐데 숨을 곳 없이 이제 꼼짝없이 매에게 낚여서 죽을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 된 까투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 우리가 쓸까요? 절박감이야. 절체절명의 위기? 절박감을 느끼는 거야. 감짜입니다 이거. 절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럼 이 나무라도 있고 바위라도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그럼 나무하고 바위 또는 바위들은 어떤 기능? 은신처 기능을 한다. 숨은 자, 몸신자, 고천자. 내 몸을 좀 숨길 수 있는 곳 은신처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은신처에 해당하는 나무와 바위가 없는 산에서 쫓기고 있기 때문에 까투리의 안은 절박감이다. 이해할 수 있죠? 중단 대천 바다 한가운데 대큰 대자 천 바다 천자 그러니까 바다가 중복되어 두 번 쓰였을 뿐이야. 그럼 대천 바다 그냥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할 때 석은 곡식을 세는 담이거든. 일천석이라는 곡식을 실은 배에 얘들아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아래야는 이음절일 때는 아, 이음절 이하일 때는 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대개 이 아래야는 아로 먼저 바꿔봐. 그럼 비읍 아래야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비읍 아래가 첫 번째 글자니까 아로 바꾸고 뒤에 있는 짝대기를 그대로 쓰면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곡식을 실은 배. 여기 배가 있어. 곡식을 실었어. 근데 배 하나에 일천석 곡식을 다 실을 수는 없을 테니까 배 1번, 배 2번, 배 3번 쭉 이렇게 뒤따라오는 배들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배를 운전하는 사공이 있을 텐데 이 나머지 배의 사공을 지휘하는 사공의 우두머리를 도사공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일천석 곡식을 실을 때 노도 잃고 얘들 뭐가 뭐야? 이렇게 젓는 거. 왜 젓는 거 이게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고 얘들 닷을 돛담배 할 때 돛은 이게 돛이고 닷은 밑에다가 정박할 때 내리는 거 이게 닷. 그리고 이 닷과 연결된 이 줄이 닷줄. 여기 바람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돛. 얘는 돛. 밑에 가라앉게 하는 건 닷. 사실 이런 거 다 알려도 되고 하면 핵심은 이 배를 지금 몰고 가는데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농총이라는 줄도 끊어지고 근코 끊어지고 돛대도 걷고 돛대도 휘고 이 돛대도 꺾어지고 건거는 꺾어지고 치는 핸들이야. 배 운전하는 핸들 치도 빠지고 핸들도 빠지고 바람도 불어 물결까지 쳐. 바다가 막 물결까지 쳐. 물결까지 치고 안개도 뒤섞여 잦아진 날, 즉 자욱한 날에 앞으로 이제 한국까지 가려면 갈 길이 천리마일이나 남았는데 상황이 더군다나 또 검어 어둑 저물어서 천지가 정박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치몰까지 떴는데 그러니까 가치몰은 노을이 아니고 파도란 뜻이야. 파도까지 떴는데 수적, 해적 만난 누구? 도사공의 마음. 얘들아 그러면 이 많은 사공들을 이끈 우두머리 사공이 누구다? 도사공. 자, 도사공 밑에 하나 쓰세요. 있나? 어때? 도사공, 우두머리 사공. 그럼 이 우두머리 사공은 어때? 노도 잃고, 농촌도 끊어지고, 배가 다 부서졌어. 파도도 사납게 치고, 그 다음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는데 사방 어두워지고, 안 보여, 안개도 끼고, 마지막에 누구 만났어? 수적! 자, 수적은 물에 나타나는 도적놈이니까 해적까지 만나서 꼼짝없이 죽는 거야 이제 다 뺏기고. 그런 도사공의 안. 역시 도사공의 안 위에다 밑줄. 자, 어떤 마음? 그렇지, 까투리와 똑같이 절박감이다. 도사공의 안, 절박감. 자, 그다음 또 하나 거기 써있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까지 불행한 재수없는 도사공이 있을까? 온갖 악조건, 좋지 않은 조건은 다 연속해서 생기고 있네. 그러므로 이 도사공의 처지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밑에 써있죠?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다니.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모든 일이 진짜 일어난 건 아니고 도사공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과장되게 묘사한 거죠. 그러므로 중장 쓰세요. 도사공의 안 밑에 도사공의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밑에 보이죠? 설상가상이고 당연히 도사공의 안은 무슨 뜻? 도사공의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절박감. 그다음 계속할게. 도사공의 제는 설상가상이고 여기 중장 부분의 표현법은 어떤 표현 방식이 쓰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열거하고 있지? 열거법. 근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설상가상이라고 했잖아. 표현법으로는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법. 또 하나 정치법 밑에 쓸까? 과장법. 설마 이렇게 안 좋은 거 실제로 당했을 건 아닐 거고 과장때 의사한 것이다. 열거법, 정치법, 과장법. 그럼 이 시절은 뭐야? 굉장히 생동감 있잖아. 묘사하게. 그럼 이 시절은 까투리 도와주다 도사공을 돕자 이런 내용일까? 아니에요. 시조의 주제는 종장에 함축돼 있어. 자, 종장 볼게. 엊그제 님 여흰대야. 그러면 초장에 이런 까투리, 중장에 이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도사공도 있지만 마지막 종장 엊그제 어제 그저께 님과 여희다가 이별하다 얘들아. 여희 그러니까 이별하다 하니까 여희는 이별한 내 안, 내 마음 이야 언따가 가을하리요. 가을하다는 비교하다. 자 그럼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은 또 어디다가 비교하겠는가 하니까 서리법으로 내 마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즉 까투리보다 도사공보다 내가 더 절박하다는 비교법이 쓰였습니다. 우리 비교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작품이 드물게 비교법이 쓰인 작품이야. 자 정리해봅니다. 초장의 까투리의 절박감과 중장의 도사공의 절박감과 엊그제 님 이별한 내 절박감을 어디다 비교하느냐? 즉 나의 절박감이 가장 크다. 서리법이고요. 비교법이 쓰였습니다. 종장의 서리법, 비교법. 자 그럼 주제는 님을 이별한 절박한 참담한 심정이야. 자 그럼 밑에 핵심 정리 봐볼게요. 핵심 정리 주제만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5번째 점, 위에서 5번째 점 주제 님과 이별한 절망적 슬픔, 절박감. 자 1번 하겠습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을 서술하시오. 님과 이별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2번 이 시에서 화자의 그 절박감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다. 까투리 도사공과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법이 쓰였다. 3번 절박한 심정 상황이 드러나 있는 식구를 찾아서라 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마지막 어따가 가을하리요. 어디다 비교하냐? 이거. 자 3번 중장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법 2가지 열거법, 정승법인데 우리는 과장법도 추가하겠습니다. 열거법, 정승법, 과장법. 자, 그 다음에 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이건 쉬워. 여기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 너무 높아서 바람도 한 번에 못 넘고 쉬었다가 넘을 정도. 그다음 구름도 한 번에 못 넘고 쉬었다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고개가 있어. 이 고개 이름이 무엇이야? 장성령 고개. 대관령, 한계령 할 때 이 명자가 고개 명자거든. 이렇게 높은 이 고개의 실제 이름이 장성령 고개다. 아 심지어 여기 매 있지 매. 이 매들도 못 넘는데 쉽게 매도 고개다 그래. 매들도 한 번에 쉽게 못 넘을 정도로 높은 고개다. 하지만 이 건너편에 누가 왔다고 한다면 내 님이 왔다고 한다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넘어가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을까? 그만큼 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시즌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아주 참신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사설 시조야. 근데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으로 반복되는 강호한적의 편시조보다 사설수가 아주 한 작품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더 재밌지. 해보겠습니다.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가 있다.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가 뭐야? 장성의 고개야. 그만큼 너무 높다는 거지. 따라서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 할 때 산진은 매 이름이에요. 옆에는 수진 할 때 수진도 매 이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매를 해동청이라는 관청에서 관리를 해서 통신수단으로 활용했대. 그래서 해동청에 있는 보라매, 우리 보라매 공원 있지? 그 보라매가 매 이름이야. 해동청에 있는 보라매라는
라는 매도 다 쉬어놓는 고봉이 있습니다. 그 고봉이 곧 어떤 고개? 장성형 고개. 자, 그럼 중장,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이거 매 세 개를 열거했으니까 열거법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쉽게 넘을 수 없는 고봉 또는 중장 끝에 있는 장성형 고개 할 때 고개 동그라미 치면 이 고개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상징하겠지? 자, 마지막 중장. 그런데 그 고개 넘어 님이 왔다고 한다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고 넘어가겠다. 나는 한 번에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화자가 그만큼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인 고개에도 단번에 넘어가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 자, 이 중요한 건 고개가 장애물인데 남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인 고개를 화자는 단번에 넘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돼요. 1번 화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자, 2번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 즉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극복하게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난 시구를 찾아보라. 마지막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필기할 시간이 없으면 잠시 멈춤 버튼 누른 다음에 필기하고 다시 재생을 해. 자, 3번 이 시에서 고개가 의미하는 것은 장애물,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초장에 사용된 표현법은 의인법과 과장법이다. 초장에 의인법과 과장법이 쓰인 거 맞아.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바람도 쉬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치 사람이 고개를 넘다가 힘이 들어서 쉬는 것처럼 바람도 너무 힘들어서 쉰다. 그 뒤에 구름도 너무 힘들어서 쉰다 했으니까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의인법이고 설마 바람이 뭐 힘들어서 쉬겠어. 그만큼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과장법이다. 그래서 초장에 의인법, 과장법이 사용됐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87조 창내고자. 역시 사설시대는 개별 작품마다 개성이 두드러져가지고 너무 재밌어. 여기 상황이야. 너무 답답해. 이 답답한 마음이 마치 뭐 같은 거야? 답답한 마음이 창 없는 방 같은 거야. 답답한 마음이 창이 없는 방. 창 없는 방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해소하고 싶어서 창 없는 방에 창을 여러 개 그것도 아주 수다스럽게, 그러니까 천천히 조용히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수다스럽게 야단을 떨어가면서 만든 내용이다. 창을 여러 개 수다스럽게 만든다. 그럼 이 창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해소하기 위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그래서 이 작품의 창의 기능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기능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창 내고자 끊고, 창 내고자 끊고, 이내 가슴을 끊고, 창 내고자 끊고, 사원부를 지키고요. 그럼 창을 내고자 할 때 고자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요. 창 내고자, 창 내고 싶다. 반복법이네. 창 내고 싶다. 세 번째는 그날은 안 나오고 건너뛴다. 네 번째 또 창 내고자. 위에다 쓸게. 창 내고자 위에다 A, 창 내고자 위에다 A, 이내 가슴 위에다 B, 창 내고자 위에다 A. 그래서 이른바 이 초장의 구조를 AABA 구조라고 해. AABA 구조. 선생님 이거 뭐가 되잖아요? 맞아.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네 마디로 끊어 읽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동일한 구절이 나오면 AABA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저 AABA 구조가 우리 민요, 시조, 특히 사설 시조에 자주 등장하는 구조라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작품 AABA 구조가 사용되었다 맞는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신체 일부에다가 창을 달겠다라는 발상이 독특하다는 거야. 그래서 초장 끝부분 이거 사람 신체 일부에 창이라는 사물을 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초장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래요. 창내고자가 AABA 구조로 반복되어 있고 반복법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동치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그 황진이 씨 생각나지? 그것도 밤을 잘라서 넣었다가 뺐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맞아요. 이것도 사람 신체를 위해 창을 달겠다는 말상 불가능한 상황 설정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창은 어떤 걸 넣는데? 하나, 고무장지. 그러면 외울 필요 없어. 고무장지가 어떤 창인지 외울 필요 없어. 이게 창 이름이다. 창의 종류다. 이렇게 하면 돼. 고무장지 하나, 세사장지 둘. 들장지는 이게 들어서 여는 창. 뭐 스위스 산골마을 같은데 이렇게 들어서 여는 창 있잖아. 들장지 이게 여는 창. 열장지. 그럼 창을 4개나 달겠대. 과장이죠 이것도. 4개나 여기다 달려면 막 야단 법석을 떨어야 돼. 그리고 창을 가슴에 달 때 창을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암돌적이 수돌적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창과 이 사람 신체를 이렇게 접촉시키는 그런 도구야. 그 다음에 이게 배목걸쇠니까 자물쇠도 거기다가 달아놓을 텐데 자물쇠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 고리? 여기 창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 역할하는 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아주 4개씩이나 가슴에다가 창을 달고 야단법석을 떨고 수다스럽게 아주 부산한 행동을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질 거야. 조금 웃기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인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에다가 창을 이렇게 4개씩이나 달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는 해학적 분위기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학적 분위기. 알겠죠? 자, 그래서 배목발색까지 크나큰 장도로 뚝딱 박아. 이 뚝딱은 의성어입니다. 아니 4개나 창을 다는데 이렇게 뚝딱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엄마는 요리도 뚝딱뚝딱 잘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매우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아니 막 4개씩이나 단다더니 금세 만든 것처럼 이렇게 뚝딱 다 만들었대. 이 사람 꼼꼼하고 치밀하기보다는 그냥 얼른뚝딱 뭔가 일을 마무리하는 좀 다급하게 급하게 일 마무리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럽고 좀 재밌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죠. 따라서 이분이 약간 수다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더 중요한 건 해학적인 분위기다 이거야. 선생님 하도 안 해야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약간 그냥 안 되겠어. 내 가슴 답답해서 창이라도 좀 만들어야겠어. 다 만났다 이렇게 하는 왜 되게 순진한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행동, 어린애들의 말을 생각해봐. 그러면 되게 귀엽잖아. 귀여운 것도 그냥 웃긴 거고 해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여운 것도 웃긴 거고 웃긴 게 해학이에요. 이렇게 좀 연민과 동정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웃음 이런 게 해학이야. 날카롭고 비꼬는 웃음이 풍자인 거 알았지? 자, 그럼 이 창을 왜 만들었어? 이따금, 가끔 하는 너무 몹시 답답할 제면 제는 뭐라고 했지? 외우자 얘들아. 때 어버이 사나실 제 성경이 다하라. 어버이 사나실 때 그런 거야. 이따금 너무 몹시 답답할 때면 열었다 닫았다 해볼까 하노라. 여다져 볼까 하노라. 근데 여는 열다의 열, 다는 닫다의 다시인데 받침이 탈락해서 열었다 여다져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왜 창을 달았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시 초장 창 내고자 할 때 창의 기능은 밑에 써있죠? 답답함을 다른 말로 하면 근심을 해소하는 매개체이다. 얘들아, 그럼 나 물어볼게. 이 작품 창 내고자에서 시청자가 답답함을 느끼는 원인 제시되어 있어? 없어? 그렇지, 없지. 전쟁 때문에 답답한지, 누가 이별해서 답답한지, 누가 죽어서 답답한지, 가난해서 답답한지 답답함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현재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적극적 낙천적 태도는 있다. 그리고 그 차를 만드는 과정이 수다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해학적 분위기다. 답답한 이 사람 너무 슬프겠어. 이렇게 막 동정하고 볼 필요가 없다. 3가지 꼭 알아두세요. 답답함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 그 다음 답답함을 해소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 그 다음 현실은 답답함을 느끼는 부정적 상황이지만 분위기는 해학적이다. 자, 밑에 1번 이 시에서 무엇은 창은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이다. 그러니까 2번 이 시에서는 그 장지 반복법과 열거법을 사용해서 답답한 마음을 수다스럽게 표현해 어떤 분위기?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3번 이 시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답답함을 해소하고픈 소망. 자, 4번 이 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소망을 드러내는 고전시가의 기법을 계승했다 하면 맞습니다.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잘라서 놓다가 빼겠다 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해요. 네, 잠깐만 녹화가 잘 되는지 한번 볼게. 벌써 50분이에요. 자, 빨리 이제 10분 내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191페이지. 몇 개 남았나 세워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시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설시도는 더 쉬울 거야. 사설시도가 그래도 쉬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했는데요.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논밭 가라 기읍 매고. 자, 제목에 기읍 매고 위에다 밑줄 써볼까? 밑줄 쳐볼까? 기읍 매고는 이거 표준어 맞춤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쓴 거고, 기읍 매다라는 게 표준어야. 기읍 매다라는 건 논밭에만 잡초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잡초를 뽑다. 이거 그냥 한가롭게 뽑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농사 과정의 일부이고 노동의 과정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 작품 보겠습니다. 첫째 줄 논밭도 갈고 노동하는 거야. 긴 매고 잡초를 뽑고, 그 다음에 배잔방에는 남자가 있는 바지야. 배잔방이 입은 남자가 있는 바지. 옛날에는 이제 바지 끝이 너블러퍼로 해가지고 여기 끈을 이렇게 묶었죠? 자, 끈으로 묶는 걸 데님이라고 해요. 그 데님을 여기서는 다임이라고 썼습니다. 자, 논밭 갈고 일했어. 기름 내고 또 일했어. 그 다음 바지 끝부분을 데님으로 잘 묶고 그 다음 신들 내고는 신발을 잘 묶고. 이건 말하면 뭐냐면 이제 옛날 집신 신었으니까 신발을 벗겨지지 않게 잘 신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시도가 지금 뭐 했어? 앞에 두 개, 논밭 가라 기름 매고, 여기까지는 열심히 이제 논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 옷과 신발을 단단히 입고 어디 가려는 거야. 옷과 신발을 단단히 입고 어디가? 낫도 갈아서 허리에 차고. 낫은 보고 기억자를 부른다 할 때 이 낫. 이렇게 생긴 농기구, 풀 같은 거 베는 거.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는 이제 나무 하는 때 쓴 필요한 도구. 도끼도 벼려 둘러매고. 벼려가 앞에 있는 낫 갈아의 갈자와 똑같아. 그래서 낫도 잘 이렇게 갈아서 허리에 차고, 도끼도 잘 이렇게 갈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어디가? 무림산 쪽으로 들어가서. 무림산 쪽이니까 우거진 산 속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이 작품에서는 둘째 줄에 있는 산이 정말 중요해. 산 내고 치고 쓰자. 자, 이 산은 우리 강호환적인 평시도에서는 자연 친화, 유유자적, 안빈낙도의 공간이 되지만 여기 이 작품에서는 노동의 공간, 삶의 현장이야. 노동의 공간, 삶의 현장. 왜? 휴정하자고 아침에 논밭 깔고 김 메고 일하다가 도끼 준비해서 또 산에 가서 또 일하는 거야. 그래서 모임산중의 산, 절대 강호환적의 그 산이 아니고 노동의 현장, 생활의 현장이다. 꼭 알아두세요. 거기 가서 뭐해? 나무 해야 돼. 삭달이 많은 선풀 비기도 하고, 즉 그냥 나뭇가지를 베기도 하고, 그 다음 지게에 나뭇가지 벤 걸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그럼 이거 뭐 했더? 나가고 도끼 가지고 산에 가서 이 나무를 완전히 자른 건 아니고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메고 가야 되니까 끈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메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게야, 지게. 이거 나무 한 걸 여기다 이렇게 쌓아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거 몇 줄 안 되긴 하지만 여기 오랫동안 노동만 했으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무하고 이 지게 위에다 쌓아놓고 잠깐 지팡이를 받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지팡이 받쳐서 이렇게 지탱시켜놓고, 우리 화자는 옆에 옹달샘이 있거든. 이 옹달샘을 찾아가서 우리 화자는 점심 도시락을 먹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이라 해봤자 주먹밥이겠지만 이 옹달샘에 있는 물도 좀 마셔가면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지팡이 받쳐놓고 화자는 샘 찾아가서 점심 도습 할 때 도습은 도시락. 점심 도시락을 부시고, 여기서 부시고는 브레이크가 아니야. 브레이크라는 뜻을 갖다는 부수하고 여기는 부시다. 부시다는 눈부시다도 있지만 여기는 부시다는 깨끗이 씻다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 옹달샘에 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은 다음에 그 도시락을 이 샘물에 설거지까지 한 다음에 갖고 가는 거야. 점심 도시락을 이제 씻고 또 이제 금방 안 끝나죠? 이제 밥 먹은 다음에 담배 하나 펴야지. 곰방배 톡톡 풀어 입담배 피워 물고 지금 담배도 잠깐 피고 콧노래도 좀 부르다가 또 이제 점심 먹고 졸리니까 좀 뭐 하다가 졸다가 그렇지. 근데 이 시험 화자는 뭐 했어? 첫째 줄 논밭가라 기운 내고 노동을 했어 아침에. 그러다가 중장 몰입산 쪽으로 들어가서 또 뭐 했어? 나무하는 노동을 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했어? 점심 도시락 먹고 그 뒤 뭐 했지? 담배 피고 노래 부르고 좀 잤어. 그럼 뒤에는 담배,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 담배, 낮잠 잠깐 자는 거 이거는 휴식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 작품은 중심 내용이 어떤 거야? 중장 옆에다 써볼까? 중장 콧노래 좋다가 옆에다 써볼까? 여기까지 중심 내용이 농부의 하루 일과인 거야. 하루 일과. 하루 일과 구체적으로 노동과 휴식. 그러니까 노동도 하지만 중간중간 휴식도 취하는 여유도 누리고 있다. 노동과 휴식, 노동과 휴식. 자, 그럼 마지막 중장 석양이 제 넘어갈 때니까 석양 저녁이 됐네. 석양은 저녁석자 태양 양자니까 저녁. 석양 저녁 때, 저녁 태양이 고개 제자거든. 쟤는 고개. 석양이 저녁 태양이 제 넘어갈 때,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치르면 이제 일어나서 가볼까? 집으로 가볼까? 이렇게 어깨를 수스리며 긴 노래, 저은 노래, 짧은 노래 하면은 긴 노래, 짧은 노래 부르며 어이 갈고 하더라. 언제까지 집까지? 빨리 가야겠네. 이거 하더라. 마지막 하더라 셈. 그러면 이거 뭐야? 초장, 중장, 용장까지 보니까 어느 농부의 하루 일과였는데 이거 직접 이 농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보낸 이 농부를 제3자가 관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찰자가 농부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나는 오늘 일하고 점심 먹고 집에 왔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농부의 이 하루 일과를 다른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말투이다.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농부가 저녁이 되니 집으로 갈 때 노래를 부르며 언제 가지? 라고 하더라 했으니까 하더라. 자, 그럼 이 작품의 가장 두절한 특징은 아침에 노동이 시작돼서 점심 도시락 먹고 석양 저녁 무렵에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상전개는 시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 그것을 시상전개라고 하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보인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거기 중장의 점심 도습에서 점심 동그라미. 마지막 중장의 석양 할 때 석양 동그라미. 그럼 점심 도습 석양 이렇게 한 걸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잘했습니다. 밑에 핵심 정리해서 세 번째 점 찍은 것만 보겠습니다. 정서 밑에도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노래도 부르고 담배도 피우고 졸기도 하고 여유를 느끼며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기분을 누리고 있다. 자, 밑에 주제 힘든 농사일 속에 느끼는 여유로움과 흥겨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이 시의 시상 시적 상황의 준말. 시적 상황은 오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논밭 깔고 김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석양에 돌아오는 저녁까지 농부의 하루 일과에 따라 전개된다. 여기다 쓸까? 그래서 시간의 변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중장에서 농사일을 한 뒤 잠시 쉬며 느끼는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코노레. 이게 흥겨움이고 여유로움은
조다가. 따라서 이번 문제 다시 볼게요.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으니까 여유로움 이들은 조다가. 여유가 있을 때 잠도 잘 오는 거거든요. 흥겨움 보여주는 것은 코노레. 그 다음 3번 서양은 저녁 석자 태양 남자니까 시간적 배경을 안 된다? 맞습니다. 중장은 마치 판소리의 사슬이나 민요와 비슷한 구조로 길게 제시된다. 맞아요. 근데 이 장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설 시조가 길어진 부분들을 모두 평민들이 원래부터 향유했던 판소리, 민요처럼 양반의 반발식에 기초하여 이렇게 길게 사설 시를 창작한 겁니다. 판소리,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192페이지 덱들의 동란지 사오. 덱들의 동란지 사오 우리가 쓸까요? 이거는 여태까지 했던 사설시조들과 달리 대화체야. 대화체. 그래서 어떤 상인과 소비자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덱들의 여기는 사람들 구매자가 되겠지? 소비자가 되겠지? 구매자 또는 소비자 사람들 이렇게 동란지 사시오. 그럼 여기까지. 덱들의 동란지 사시오. 여기까지는 누구의 말? 그렇지. 어떤 상인의 말이다. 동란지가 뭔지 모르겠지. 우리는 아직 그지? 저 장수야. 네 황후. 이게 황후는 황제의 부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야 장사야. 너 가지고 다니는 물건 그 무엇이라 왜 난다? 너 가지고 다니는 물건 그 무엇이라 왜 난다는 외치느냐? 거기 왜 뒤에 니은 다음에 앞에 있는 내 황후의 내 동그라미 치면 2인칭 주어죠? 이렇게 2인칭 주어에 쓰인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라고 했어. 야 장사야, 너 가지고 다니는 물건 그거 뭐라고 외쳤냐? 그래 한번 사자, 한번 사보자,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이런 뜻이야. 따라서 이 작품 대화체입니다. 어느 상인과 소비자의 대화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물건이 뭐 동란지? 동란지가 뭔데? 그거 뭔데? 한번 구경 좀 해보자. 한번 그래 구경 좀 사보자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우리 상인이 자기가 팔고 다니는 동란지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외골 바깥 내자 뼈 골자. 바깥은 뼈야. 내육 안 고기 즉 살이 들어있어. 양목이 3천 양이 2개 양자. 목은 눈 목자니까 상은 위로 돌출되다 상자, 혀는 하늘 천자. 그럼 양목이 3천 눈은 위로 돌출돼 있어. 그 다음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 그럼 외골 내육과 양목이 3천은 외양 겉모습을 묘사한 거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한다는 전행 후행은 행동을 묘사한 건데 또 소아리 할 때 아리가 다리야. 소 작을 숫자니까 작은 다리 8족이니까 8다리. 소아리 8족은 작은 다리가 8개. 그 다음 대아리니까 큰 다리는 2족 2개. 그럼 소아리 8족, 대아리 2족 이것도 외양 묘사한 거네. 따라서 외골 내육부터 대아리 2족 여기까지가 밑에 써있죠? 외양과 행동, 움직이는 모습을 열거한 부분이야. 근데 우리 열거된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동단지 사시오라고 하는 동단지가 뭔지 알겠지? 꽃게 할 때 그 개네. 그럼 그냥 쉽게 게 사시오 또는 게로 만든 젖이니까 간장게장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게젓 사시오 이렇게 쉬운 우리말로 얘기했더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 장사꾼은 너무 어려운 한자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뒷부분 청장, 맑을청, 창자장. 맑은 창자가 깨물 때 아스슥 하는 거기 아스슥 동그라미 이거 의성어, 음성상처죠? 동단지 사시오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이 장사꾼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동단지는 그냥 쉬운 우리말이 개조시야지. 근데 이 장사꾼이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를 너무 많이 썼어. 듣고 있던 우리 소비자 뭐라고 얘기해? 장수야. 야 장수야. 야 장사꾼아. 하는 몹시 너무 거북이 외지 말고 그렇게 몹시 거북스럽게 장황하게 한자어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쉬운 우리말이 개조시라 해라. 아니 뭐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의 소비자는 어려운 한자어를 남발하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게 많다라고 배운 걸 뽐내기를 좋아하는 개조장수를 풍자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걸 과시하기 좋아하는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해서 좋죠.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마지막 종작 장수야 할 때 장수 동그라미. 자, 이 장수는 진짜 여기 나타나 있는 표현 그대로 잘난 척하는 계절장수일 수 있어. 계절장수.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상징적으로 진짜 계절장수가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 왜냐면 특히 또 아까도 말했지만 양반이라고 뭐 특별한 게 없네. 우리도 뭐 한자어 써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양반의 상층 문화를 조금 모방하거나 흉내내고 싶은 의도로 계절장수가 진짜 한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 장수가 진짜 계절장수가 아니라 알고 보면 별로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한문 쓰기만 좋아하는, 자기가 한문을 안다는 걸 뽐내기 좋아하는 뽐내면 학식학, 현학적인 한학자, 한문 많이 한다고 뽐내기 좋아하는 현학적인 한학자를 빗댄 단어일 수도 있다. 계절장수가 진짜 계절장수일 수도 있고 현학적인 한학자를 빗댄 표현일 수도 있다.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이 작품의 마지막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그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어려운 한자어로 동난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우리말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계절장수 또는 현학적인 한학자를 풍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현학적인 계절장수 또는 현학적인 한학자 풍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핵심 정리해서 셋째 줄 점 보겠습니다. 정서 밑에도 계절장수의 현학적인 자세를 비꼬고 비판한 다른 말로 풍자함. 표현상의 특징, 대화체, 그거 알아보세요. 대화체. 그 다음 의성어 사용. 그 다음 주제는 계절장수의 현학적인 태도 풍자. 자, 두 줄 내려가서 문학사적 의. 서민계층이 아마도 양반의 상층이나 양반만 썼던 그 한문 사용을 부러워해서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세대일 수도 있고, 계절장수 본다면 아니면 계절장수를 그냥 상징으로 내세웠을 뿐 여전히 학식을 뽐내기 좋아하는 현학적인 한학자를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현학적인 한학자를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밑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대화체를 사용해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자, 이번 중장에서는 여기 개의 외양과 움직이는 행동을 열거했기 때문에 이번 열거법으로 개의 외양과 움직이는 행동을 제시했다. 자, 3번 이 시는 서민계층에서 양반의 한문 사용하는 상층 문화를 동경하는 세태를 담고 있다. 맞습니다. 4번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구절을 찾아 쓰시오.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계절시라 하려면 다 써도 되고 거북이 외지 말고만 해도 돼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랑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눈 멀고 한 달이 저는 두터비는 내용만 살짝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단어만 살짝 바뀌었을 뿐 같은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92페이지에 있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한 것과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돼. 선생님이 그래도 좀 천천히 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쉬워. 이거는 춘향전 같은 또는 뭐 다른 음악작품에서도 외부 지문으로 참 잘 나오는 시도예요. 꼭 알아둬야 돼. 자, 어떤 상황이냐? 이 두꺼비가 있어요. 두꺼비를 두터비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은 거야. 이 파리. 근데 여기 흰 송골이 있어. 백송골. 백자가 아니야. 흰 백자, 송골. 얘들아, 이 송골이 매의 한 종류야. 그러니까 백, 송골은 흰 매. 낚아채지. 두꺼비 같은 건 낚아채서 그냥 단순히 먹지. 그럼 누가 더 강자야? 얘가 강자고 얘가 더 센 강자네. 그럼 얘는 얘를 잡아먹지만 다시 얘는 얘를 또 잡아먹히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거꾸로 얘기하면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세 가지 한자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야국강식의 세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들더비가 판을 잡아먹고 이 들더비는 백성원에게 잡아먹힐까봐 도망가다가 넘은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쪽팔리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허세를 부르면서 야 나니까 이 정도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지 둔한 몸이었으면 피멍이 들었을걸? 하면서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강자의 약자를 잡아먹기는 먹이사슬구조 약육강식의 세태가 나타나 있고요. 세태입니다. 세태. 두 번째는 이 팔을 잡고 있는 두더비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탐관오리. 탐관오리는 우리 한자성어 배울 때 탐관오리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횡포를 부린다는 가룡주부에서 배웠어. 두 번째, 네 번째 글자 관리야. 어떤 관리? 탐욕스럽고 오자가 환경 오염할 때 더러운 오자는 더러운 관리. 탐관오리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다. 여기 있는 두더비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를 뜻하는 그런 소재로 쓰였다. 그럼 탐관오리 두더비가 막 착취하고 못살리고 잡아먹는 이 파리는 힘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더비도 지방관리, 탐욕스러운 지방관리도 두려운 존재가 있어. 그게 누구냐? 서울에서 내려온 감독관 아메머사와 같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한테 감독을 받고 파직당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두꺼비 탐관오리가 두려운 존재인 백성군은 아마도 중앙에서 파견된 아메머사와 같은 지방관리를 감독하고 파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관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주제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주제는 약육강식의 세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탐관오리가 백성을 이렇게 못살게 구니까 중앙에서 온 관리가 응징 또는 중앙에서 온 관리가 감독 시찰을 하러 온다. 결국 이 탐관오리도 이 백성벌과 같은 중앙관리가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넘어진다. 이 말은 결국은 의무 못된 그러니까 좀 작작 착취하지 그랬어 이 나쁜 놈아 라고 두꺼비를 비판하는 주제인 거야. 그럼 두 번째 두꺼비를 탐관오리 하늘 백성 백성을 중앙관리로 해석한다면 자, 여기서 주제는 일단 강자 약자의 관계에서는 약육강식의 세태였고 이렇게 콕 집어서 탐관오리 중앙관리 백성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탐관오리의 가룡주부 그렇죠? 가룡주부 배웠죠? 자, 가혹하게 수령 거두어들인다. 주는 배다 목을 배다 많은 돈 죽인다. 구는 막 달라고 요구한다. 탐관오리 수탈라는 한자성어 써요. 자, 근데 이 두꺼비를 누구를 보시느냐? 아까 선생님 사설시조의 등장 배경에서 임진왜란 직후 그 양반들의 무능을 백성들이 목격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꺼비 백성들이 나타나서 도망갔어. 임진왜란 때 외적이 침략하자 양반들 다 도망갔어. 관리들도 다 도망가고 의병이 시켰어. 우리 의병이. 자, 그때를 반영한다면 이 두꺼비는 그냥 양반이다. 무능한 양반객입니다. 그리고 이 무능한 양반객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든 이 백성들은 외세입니다. 물론 뭐 임진왜란 때는 일본 외적이 들어왔지만 그때뿐 아니라 외침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지킨 건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이 외세, 외부의 세력, 외부 침략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이렇게 해석할 때 주제는 양반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외세에 대해 우리나라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하더라. 알고 보니 양반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빈 껍데기였더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반의 허세. 허세는 줄여서 허세로 길게 네 글자의 한자성으로 뭐라고 그래? 그렇지.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허장성세. 턱길 허자, 큰 장자, 성세는 목소리 기운. 그러니까 목소리 기운만 크게 한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친다 이런 뜻인 거야.
역시 이 작품의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 한자성어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태로는 이런 세 가지 야릇가릇식 가렴주고 허장성제 풍자인 거예요. 이거는 따뜻한 웃음이 아니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웃음 풍자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백성물 이거 두 가지, 두꺼비 두 가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하겠습니다. 첫째 줄.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고 두엄이 치다가 앉아있다. 여러분 근데 두엄 동그라치고 외우자. 이 두엄은 백성들로부터 착취하여 쌓은 재산을 뜻해. 그러므로 이때 두엄은 수탈한 재물이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재산이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백성들이 떠있는 걸 보고 가슴이 끔찍하여 즉 깜짝 놀라서 훌떡 뛰어 내렸다가는 훌떡 뛰어 도망가다가 여기 두엄이 앉아있다가 백성들을 발견하고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어떻게 된다? 두엄 아래에 자빠지고 두엄 아래에 넘어졌구나. 봐봐. 외세가 침략할 때 무능하게 도망갔어. 또는 중앙갈비가 쳐들어왔을 때 헐레벌떡 몸을 숨겼어. 자, 여기 초장 중장까지를 보니까 이거 양반 또는 탐방으려고 한 사람들의 모습이 근엄하게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있지? 내가 너무 중요해. 이 단어 처음 설명한 것 같아. 초장과 중장까지 이렇게 가르치고요. 자, 이거 들터비의 모습. 들터비가 탐방오리여도 상관없고 양반이어도 상관없어. 들터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얘들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걸 한문으로 흐이 쓰는 건 흐이지만 저거 유일하게 뭐만 표준 발음이라고 했어? 희만 표준 발음이라고 했지? 희만 할 때 희화화 웃길 흐이 그림 그리는 화 바꿀 화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바꿔버렸다?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희화화했다. 자, 두꺼비의 모습, 두터비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 두터비를 희화하는 이 부분에서 화자는 두터비가 아니라 두터비의 행동을 관찰하는 제3자이지, 그치? 근데 마지막 종장에서는 두터비가 직접 화자로 등장을 해. 이게 어떻게? 자, 마지막 종장 큰 따옴표 종장. 모처라부터 애헐, 질번, 합이라까지 큰 따옴표 받으세요. 모처라, 마침, 다행히도 날렘, 낼시망정. 날렘, 이 두 글자는 날렵한. 낼시망정 할 때 그 낼 위에는 네만 대고 쳐요. 이 네가 바로 나라는 뜻이고 이 나는 두꺼비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장은 화자가 교체가 된 거야. 초장과 중장은 제3자가 두터비의 행동을 관찰하며 말해주는 상황인데 종장에서는 화자가 아예 두터비를 바뀌어서 야 마침 다행히 날렵게 망정이지 해며 날렵하지 않고 둔한 다른 사람 같더라면 애헐 피멍이 들었을걸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정리합니다. 애헐 질번 합이라 이것은 오른쪽 자기 합리화라는 거지. 밑에서 자기 합리화는 다른 말로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즉 이렇게 권위 없이 백성으로 나타나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주제에 끝까지 야 나니까 이런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하고 있다. 역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는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고 있죠. 알겠지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낼시망정 할 때 낼에 네모치라고 했지? 이 내는 나고 요즘 두꺼비. 자, 그러면 종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화자의 교체. 그러니까 화자의 교체 이해할 수 있겠어? 초종장은 두터비를 관찰하는 제3자가 말을 해주고 있고 내용을 마지막 종장 큰 따옴표 치라고 했죠? 두터비가 화자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넷째 줄 표현상의 특징. 대상을 우의적으로 풍자하여 희화화한다. 다 필요 없어. 그냥 풍자 맞지? 희화 맞지? 그럼 대상을 우의적 할 때 우의적은 무슨 뜻이 되더라? 우리 주간 어휘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치. 자연물 사물을 활용하여 간접적 이게 우의적이었어. 그럼 여기는
탐관오리와 양반을 풍자하기 위해 어떤 자연물을 활용했다? 두꺼비라는 자연물을 활용했으니까 우의적 맞습니다. 우의적인 방법으로 풍자 희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주제는 세 가지로 써놓으세요. 여기 주제가 탐관오리의 횡포 허장성세 빗반되는데 그 옆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야국강식에서 할때 탐관오리의 가요주고 양반의 허장성세 풍자 빗반할 것 같은데 여기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1번 두꺼비로 상징되는 탐관오리의 허세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찾아라. 허세는 마지막 날는 내심한적 애헐 질번하리라. 자, 이거 파리가 의미하는 건 힘없는 백성이죠? 그러므로 중앙관리는 백성골이기 때문에 X입니다. 자, 3번 어디에서 화자가 바뀌었다? 종장. 종장 전체 큰 땅 표시라고 했지. 이거 두꺼비의 말을 직접 인용한 의미야. 종장에서 두꺼비로 화자가 바뀌면서 풍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왜냐면 두꺼비가 자기를 변명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그 풍자 효과는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 193페이지에 있는 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4페이지 시어머님 면락이 나빠. 자, 이 작품 몇 가지 하면 되겠네. 너무 힘들다. 1시간 지났네. 자, 이거 시어머님 면락이 나빠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밑에 코포인트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여백을 한번 써볼게. 자, 이 작품에 화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첫 번째는 며느리 자신이다. 며느리가 화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아니고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간의 갈등을 바라보이는 제3의 관찰자다.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당사자라고 하는 거고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3자 관찰자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작품의 화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다수설은 이걸로 보는 게 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도 이 작품의 화자를 며느리로 보기도 하고 제3자로 보기도 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 말대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왜 그런지는 본문을 보면 알 거야. 일단 이 작품의 화자를 두 가지로 나눠보기도 한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님, 며느리가 나쁘다고. 이때 나빠는 나쁘다 또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야. 나쁘다 또는 부족하다. 아유, 너는 내 눈에는 부족한 애야. 좀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불만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시어머니, 며느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벼바닥, 부엌바닥을 부르지 마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 상황입니다. 여기 시어머니, 여기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야. 구박할 때, 어이구, 넌 또 이것도 못하니? 어이구, 막 이러는 거야. 알겠지? 자, 따라서 첫째줄 어떤 상황?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상황. 그러면 봐봐요. 시어머님, 며느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부엌바닥을 좀 부리지 마시오. 이거 두 사람 당사자죠? 여기 두 사람은 당사자. 당사자를 관찰하는 제3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좀 부리 좀 마시오. 이러기 좀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며느리로 해석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다. 아니 비제발 원래는 비 밑에 지읒을 써야 되는데 이때 맞춤법이 없었으니까 막 써가지고 시읒을 쓴 거야. 아니 비제 받은 며느리인가? 이 말은 빚 대신 받은 며느리라 만만해? 업신여기는 거야? 이런 의미. 값에 처음 며느리인가? 아니 값을 치고 즉 값을 지불하고 사온 며느리라 만만해질래?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뒤 밤나무부터는 시댁 식구를 묘사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시댁 식구가 4명이거든? 자, 4명. 첫 번째, 시아버지. 그 다음 두 번째, 시어머니. 그 다음 세 번째, 시누이. 이 시누이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남편의 누나를 시누이라고 하죠. 너희들 입장에서는 너희 엄마가 며느리면 너희 고모, 그것도 이제 너희들 아빠보다 나이 많은 고모, 그 고모가
너희들 엄마 입장에서는 시누이야. 그리고 시댁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 다음에 여기 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들이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둘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먼저 해볼까? 자, 여기 아들. 저 며느리의 아들일 수도 있겠죠? 화자가 며느리라면 며느리의 아들. 그 다음 화자가 제3자라면 이 아들은 아마 시어머니의 아들이니까 며느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의 아들일 수도 있다. 시어머니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봐볼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아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밤나무 썩은 등골에 회초리. 이런 회초리인데 여기 또 맞춤법이 없었으니까 회초리라고 한 거야. 회초리는 나뭇가지 중에 유난히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다 회초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날카로운 가지를 꺾어서 옛날에 아이들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기 때문에 회초리 가져와라, 회초리 꺾어라라고 할 때 회초리가 바로 그 회초리 맞고요.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회초리예요. 밤나무 썩은 그 등걸에 회초리 난 것처럼 알샬피심. 회초리니까 이게 뭐지? 무서운 시아버님. 그럼 시아버님은 어떻다는 거야? 성격이 무섭다. 자, 시아버지를 회초리 난 것처럼 무슨 법? 쥐유법. 자, 그다음 두 번째. 볕뺀 쇳똥같이 배종고신 시어머니. 볕은 햇볕. 햇볕에 보인이니까 이거 피동이고 햇볕에 보인 배종고신 말라빠진 시어머니니까 햇볕에 보인 소똥. 이 소똥은 옛날에 버리지 않았대. 햇볕에 말라서 뗄감으로 뜯대. 그러면 뗄감으로 떼려면 소똥에 있는 그 수분을 다 증발시켜야 할 만큼 햇볕에 짱짱하게 말렸을 거야. 그럼 볕뺀 소똥같이 배종고신 시어머님은 아주 마르니까 모습이 말랐다. 모습이 말랐다. 되게 좀 너무 지나치게 마른 사람 좀 성격이 예민해 보이죠. 자, 그 다음 시누이는 어떻게 생겼다? 3년 결혼 망태. 3년 동안 엮은 망태 주머니 안에다가 속옷을 넣어봤자 밖에서 삐죽 나오죠? 3년 엮은 망태에 새로 산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같이 역시 지금법 뾰족하신 시누이. 그럼 송곳처럼 뾰족하다는 건 성격이 뾰족하다는 거겠지? 따라서 시누이가 어떻다? 그렇지. 또 성격이 까다롭다. 그래서 한번 봐봐. 여기 이 부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들을 예찬하거나 아름답다라고 칭찬한 게 아니고 역시 세 글자 오스방스럽게 묘사했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한 거야? 히파파 한 거야. 히파파 하니까 시댁 식구들 희화하니까 풍자하는 거지. 자, 마지막 아들. 이 아들은 며느리 아들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 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짠 성격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성격 이상하고 또 이제 비판해야 되니까 이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비판하겠어. 시어머니 아들을 비판해. 시어머니 어머니 아들도 그렇게 잘난 것도 없거든요. 저 부족하다고 그렇게 구박도 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다수설은 시어머니 아들 즉 며느리의 남편을 보는 게 다수설이다. 아까 말했던 화자도 며느리로 볼 여지도 있지만 제3자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담피 가론 밭에. 담피는 좋은 곡식이야. 뭐 좋은 곡식은 딱 보기만 해도 좀 이쁘고 막 탐스럽고 그렇지. 좋은 곡식 경작한 곳에 돌피니까 안 좋은 곡식. 안 좋은 곡식 난 것 같이 생겼다. 이건 뭐야? 남들은 다 이제 듬직하고 남들은 다 책임감이고 한국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우리 남편만 좀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새노란 웬 곳은 오이꽃. 오이가 꽃이 있어요. 사실 너희들 꽃이 노란색이야. 그 새노란 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할 때 아들은 아까 말했지만 며느리 아들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아들 즉 며느리 남편. 그럼 피똥 누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야? 두 가지로 해석해. 첫 번째는 밑에 써있죠? 어린 아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한테 여자가 시집을 갈 때
남자 나이가 더 어린 경우도 많았대. 그러니까 그 남자 뒷석거리를 시키려고 며느리를 일찍 들인 거지. 아니 아직 남자 구실도 못하는 그 어린 아들 이렇게 해서 간다. 또는 피똥 누는 거 보니까 병 걸린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어린 아들 또는 피똥 누는 아들을 병에 걸린 아들, 병약한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이 어때? 성격이 무섭고 성격이 모양이 맑은 걸 보니까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성격이 까다롭다가 특히 또 이 아들을 시어머니 아들 즉 며느리도 안 되는 보다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남자 구실을 못하거나 또는 병에 걸린 이런 처지야. 시댁 식구들의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 시댁 식구들 아유 변변치 않아. 그런데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하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알고 보면 시댁 식구들이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부당하게 왜 이렇게 구박하십니까? 이런 뜻인 거야. 자, 마지막 건밭대 할 때 건은 말을 건자가 아니라 우리 고유어야. 기름진 이런 뜻이야. 기름진 밭에 먼 꽃은 매꽃, 메밀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꽃이랑 어쨌든 예쁜 꽃, 기름진 밭에 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부족하다고 그렇게 구박하십니까?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 비판 풍자이다. 마지막 종장 건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는 위 열거했던 희화화된 시댁 식구들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정상적인 여자네. 기름진 밭에 예쁜 꽃처럼 생긴 여자니까, 그치? 그럼 얘들아 마지막 부분을 이 시의 화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관찰하는 제3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 만약 마지막 건밭대 매꽃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며느리 스스로 했다. 화자가 며느리인 상태에서 며느리 스스로 했다고 생각해봐. 아유 시댁 식구들 하나같이 다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나처럼 예쁜 며느리를 뭐가 나쁘다고 구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마지막 건밭대 매꽃 같은 며느리 밑에 쓰세요. 시의 화자를 며느리로 본다면 밑에서 자 여기까지 끝나. 시의 화자를 며느리로 본다면 이거 어떤 특징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예쁜 꽃 같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거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게 귀엽잖아. 해학적 효과, 해학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비록 구박을 받는 며느리의 처지이지만 만약에 마지막 종장을 며느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좀 비극적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해학적인 분위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 풀고요. 자 1번 화제의 정서 때리는 어떠한가? 정서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비판, 그 다음 시집살이에 대한 고충과 하소연 이렇게 쓰면 돼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비판, 시집살이에 대한 고충과 하소연 또는 뭐 억울함 이래도 돼요. 자 2번 고충과 억울함을 강조하는 구절 마지막이죠. 건밭대 매꽃 같은 며느리를부터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여기까지 다 써도 되고 어디가 나쁘다고 그러냐? 이 뒤에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여기만 써도 되고 자 3번 화자는 며느리로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발표해요. 자 4번 시집 식구들의 외양과 성격을 일상적인 소재 회초리 그 다음 소똥 그 다음 송곳부리 이런 일상적 소재에 빗대어 해악성을 넣다 보지 희화화하여 해악성을 넣다 맞습니다.